대한민국의 품격 황정미. 한강 노벨상 수상 국민 자긍심 높여. 진영 갈등에 퇴색된 평화상과 달라. 경제 풍요 속 품이 잃은 한국 사회. 정치인들 자성과 성찰 계기 되어야.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뜻밖의 당부는 24년 전 겨울 노르웨이 오슬로 거리를 떠올리겠다. 2000년 12월 10일 오슬로 시청에서는 김대중 DJ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렸다. 현지 취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오슬로 시민과 교민 수백 명이 횃불을 들고 시가행진을 벌인 장면이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멈춘 곳은 김 대통령 부부가 머물던 그랜드 호텔 앞이었고, 관례에 따라 김 대통령은 호텔 2층 발코니에 나와 환영 인파에 손을 흔들었다. 그때 누군가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먼 이국이 거리에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로 끝나는 애국가를 듣자니 가슴이 뭉클했다. 지난 10일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접했을 때도 깊은 감동을 느꼈다. 여기저기서 단체 카톡방이 울렸다. 너나 없이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공유했다.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온라인 서점 홈페이지가 한때 다운될 정도로 그의 소설 주문량이 폭증했다고 한다. 책을 사기 위해 서점 앞에 길게 줄을 선 사진들과 어렵게 득템한 경험담이 주말 내내 화제가 됐다. 세상이 전쟁 중인데 무슨 잔치냐며 통상적인 수상. 기자회견조차 안겠다는 태도는 타인의 아픔에 천착한 작가다웠다. 우리나라의 첫 노벨상을 안긴 DJ의 노벨 평화상은 이만큼 환영받지 못했다. 국내 사정이 복잡했다. 집권 내부는 당시 치세였던 동교동계 수장 퇴진론을 놓고 시끄러웠고,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가 이끄는 대여 공세는 거셌다. 노벨 평화상이 다른 상에 비해 원체 정치적 논란이 많은 데다 국내 진영 갈등이 더해져 수상 의미는 갈수록 퇴색했다. 여야 지도부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축하한 한강 수상 소식에도 콧빠뜨리는 이들이 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이다. 그는 자신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두 수상자의 518인연을 거론하며 518이 우리에게 두 개의 노벨상을 안겨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518을 폄훼한 자들, 김대중을 빨갱이로 몰았던 자들, 한강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있을까? 아닐 것이라고 썼다. 이런 정파적 접근은 진영 갈등을 부채질할 뿐이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저. 산문노벨상위원회의라는 문학적 성취보다 그가 다른 소재만을 부각시키는 납작하고 단선적인 평가다. 그의 수상, 소설에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낳은 나라의 품격은 만들기 나름이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의 풍요로움 속에 우리는 품위를 잃고 있다. 한강의 작품을 다스낸 문학가지성사 김병희. 상임 고문은 한국이 새 길을 찾다니어 재단 편저에서 예의품이 없음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허용되고 합리화되고 정당화됐다고 했다. 문화적 호협과 사회적 무책임, 정치적 팬덤화 여론의 경망은 지나치게 빠른 성장이 치르는 허망한 대가이며 성찰의 고통 없이 이룬 욕망의 속모습이라고도 했다. 국가의 품격을 빛내야 할 정치권, 정치 지도자들이 예의 없음의 장본인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지면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상대 진영을 향해 내뱉는 정치인들 말은 흉기가 된 지 오래다. 수십 년 한솥밥 먹은 선배 정치인을 잔당치 없애고 남은 무리라고 서슴없이 부르는 정치인이 거대 야당 수석체 고위원이다. 사기 전력이 있는 선거 브로커의 폭로성 발언에 연일 정치권이 들썩인다. 그와 엮인 내로라 하는 정치인들 해명은 군색하다. 미처 대응도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대통령실 모습도 딱하긴 마찬가지다. 계엄, 탄핵 같은 국가 비상사태를 뜻하는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다니는 마당에 품위를 찾는 건 과욕일지 모르겠다. 그래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거친 탁류를 잠시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가 작품을 통해 보여준 성찰과 공감이 힘을 믿기 때문이다. 물론 가장 자성하고 성찰해야 할 것은 정치권이다.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 국민의 큰 위로. 우리에게 불가능과 한계는 없다는 걸 보여줬다는 자신들이 축하 메시지가 부끄럽지 않도록. 가난한 예술가에게 강산. 물감이 다 떨어졌다. 큰 호수의 캠퍼스를 사용하다 보니 물감을 너무 예쁘게 쓰나 주로 쓰는 색들 외로 덜 쓰는 색들은 심지어 굳어버렸다.
아까워 죽겠다. 그림을 완성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아끼고 아껴서 진짜 필요한 색만 사도 10만 원은 기본이다. 요즘은 물감이 얼마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물감들을 검색한다. 그새 가격이 또 좀 오른 것도 같다. 물감 걱정 없이 여러 가지 색을 사서 두껍게 치덕치덕 발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순간 짜증이 난다. 오늘도 신문 기사에는 예술가들의 작품과 그의 인생, 경력에 대한 글들이 쏟아져 나온다. 요즘은 예술을 하는 사람이 왜 그리도 많은지, 다른 작가들 보면 개인전을 어찌도 그렇게 쉽게 하는지, 비싼 재료들은 어찌나 손쉽게 구하는지, 그런 비싼 재료가 어떻게 작품마다 들어가는지, 개인전을 홍보하기 위한 인터뷰는 또 어떻게 하는 거지? 외국에서 전시는 또 어떻게 하는 거지? 각종 아트페어의 부스만 해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드는데 매번 아트페어는 어떻게 참여하는지. 가난한 예술가는 외롭다. 그리고 힘들다. 더운 날은 더 덥고 추운 날은 더 춥다. 캔버스는 비싸서 많이 사지 못하고 나무 조각을 구해다 그린다. 물감도 비싸서 아껴 쓴다. 가끔 뚜껑이 잘 닫혀있지 않았는지 굳어버린 물감을 보면 가슴이 찢어진다. 완성한 작품들을 둘 공간도 없다. 언젠가 누군가와의 만남에서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상대는 이렇게 말했다. 재산을 한 번에 말아먹으려면 주식을 하고 서서히 말아먹으려면 예술을 하면 된다던데요.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오늘날 우리는 재력 수준을 수저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가. 태어난 순간부터 어떤 조리원에 들어가는지, 어떤 유모차를 타는지, 어떤 분유를 먹는지 이미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이 다르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시작하여 대학원은 해외에서 나오는 아이들. 반면 맞벌이 부모 밑에서 혹은 편부모 밑에서 자라며 근근히 교과서 귀퉁이에 끼적이며 꿈을 키우는 아이들. 너무 극단적인 비교일 수 있지만 예술을 하는 성인들의 차이도 별반 다르지 않을 듯 싶다. 시작이 평등, 기회의 평등, 조건이 평등. 그런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허덕일 때 만난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원래 고통이라고 했다. 그 말에 큰 위안을 얻은 경험이 떠오른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는 원래 공평하지 않다고 인정한다면 어떨까? 그렇게 인정하면 공평하지 않은 가운데 자신만이 그림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림에 보다 더 집중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것이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물감은 상관없이 써보고 싶다. 농담이 하고 싶어서 김현정. 작업을 시작한 이후의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다 보니 잔뜩 먼지를 먹은 구름이 회색비를 갈기는 날씨에 갇혀있는 것 같다. 습을 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인가, 한편으로는 희망인가의 이야기로 심각함을 온몸으로 무장한 자신에게 지린다. 창작을 업으로 삼아 살아내는 일은 버겁다. 그 길을 걷는 속도는 정지한 것 마냥 느리다. 하지만 결국은 가슴 한켠에 풍기로 한 창작 욕구를 끝끝내 내려놓을 수 없다면 어두운 가정사를 지닌 무대 위의 코미디언처럼 이제는 웃겨볼 때도 되지 않았는가. 승하의 쿠판을 신명나게 벌려도 되지 않겠냐는 말이다. 사실 이 일을 하는 것을 버텨오느라 너무 힘들었다.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 걱정 없어 보이는 이들도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지고 담담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아서 내 힘듦이 그리 대단한 것인지도 모르겠거니와 더 이상의 불만과 투정은 미성숙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감히 제가 이 정도의 결핍으로 남들을 웃겨볼 수 있을까요? 하는 마음도 든다. 이런 식의 비교가 무슨 소용이겠냐마는 SNS에서 행복해 보이는 주변인들의 삶과 나를 비교하는 것처럼 이제는 불행마저 비교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 같다. 사람들은 불행도 행복도 모두 비교하고 싶은 것 같다.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 꼭지점에 자신을 놓고 싶어하는 것 같다. 진짜 꼭지점은 가늠할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뾰족해진다. 에피소드 1. 작업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화제가 되는 것은 당연돈 이야기다. 나는 최근에 이런저런 디자인 작업과 일러스트 일을 하다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해보게 되었는데 무려 30분 만에 35만 원을 버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것은 네이버 카페에 계약 후기를 남기는 일이었다. 이쯤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믿기지가 않는 문장이다. 결혼식에 대비해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음악을 알아서 준비해 올 것인지 웨딩홀에서 제공하는 삼중주를 3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이용할 것인지가 선택지에 있었다. 그런데 웨딩홀 계약 후기를 블로그에 500자 이상 남기면 삼중주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이 아닌가. 고민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오늘 카페에서 한 달에 한 번 칼럼을 쓰기도 어려워했으면서 500자가 넘는 리뷰를 사진 보정 작업과 함께 30분 만에 썼음을 고백한다. 이걸로 35만 원은 굳은 것이다. 어찌나 능력자가 된 기분인지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다. 그놈의 자존감. 그동안 하루 종일 일해도 좀처럼 벌기 힘들었던 그놈의 돈 때문에 자존감이 어찌나 떨어졌던 가진짜 그놈의 자존감. 3일 내내 그린 그림보다도 더 값을 쳐주는 웨딩 산업. 나는 결국 돈 되는 결혼시장에 몸소 다이빙하여 35만 원을 벌고야 말았다. 미친 듯이 휘갈기는 글에 영혼 한 스푼. 올리자마자 댓글이 반응하는 이 쾌감. 내 작업에 관심 있는 사람보다도 나의 결혼 후기에 관심을 가질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 제도권에 착 붙은 산업의 모양새는 이러하구나.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고 조금만 수고해도 돈이 벌리는구나 착각이지만 젠장. 제도권을 깨부수고 싶어하는 예술가들은 정말로 진짜로 소외된 것이 분명하구나. 아무래도 35만 원을 벌었다는 감각은 마치 백화점에서 할인가에 넘어가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 차감액을 상품권 지급으로 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소비를 조장하는 눈속임 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득을 봤다는 감각이다. 그런 맛이 있어야 신나게 글을 휘갈기는 것처럼 기꺼이 노동을 할 테니까. 자신을 내던져 만든 작업에도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다면 신나게 노동력을 불태웠을까? 그런 에너지가 생길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즉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예술가들은 기득권을 타파하자는 쪽에 늘 서 있게 될 것이므로 돈이 벌릴 일은 앞으로도 쭉 그런 것 같다. 근데 나는 양쪽 다 탑승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은 것인가? 에피소드 2. 펜과 그림이 붙으면 여전히 펜이 이기는 세상이다. 그림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문자 언어로도 말해야 한다. 문자 언어는 이미지 언어보다 비교적 쉽게 그 논리 정연함과 유려함, 깊이를 가늠할 수 있으므로 문자 언어를 잘 다루는 작가들은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미지 작업이 아무리 좋아도 그 작가의 문자 언어 실력이 형편없으면 평가를 달리한다는 말은 공공연하게 들어왔다. 그런 말을 해도 되는 분위기다. 그러니 이미지 언어를 다루는 작가들이여 제2외국어라 생각하고 이미지를 다루면 마음이 편하다. 제1외국어는 문자 언어임을 받아들이자. 외국어라고 말한 까닭은 사람들이 제1언어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무슨 말들을 짓거리는지 도통 모르겠다. 어쩐지 컨텍스테드 창이 소설을 각색한 영화. 시제가 없는 언어를 가진 외계인이 나온다의 외계인의 언어가 떠오르는 밤이다. 그 언어가 있다면 말과 말 사이의 정적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말을 내뱉을지 조마조마한 마음도 사라지겠지. 누구는 쏙 긁는 소리를 안 하겠지. 내 안에 자리한 어떤 결핍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농담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조금 아쉬울 것 같다. 4위 초상정서원. 카틴카 램프 KATINKA 램프의 작품은 첫눈에 강렬한 시각적 충격을 선사한다. 2024년 한국 프리즈에서 그녀의 작품을 마주했을 때 마치 깊은 꿈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물들이 응시를 느꼈다. 그녀의 작품에서 인물들은 고정된 표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표정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층적인 감정이 담겨 있다. 관람자는 이들의 눈을 통해 어떤 감정을 읽어내야 할지 혼란스러워질지도 모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카틴카 램프의 작품은 관람자와 진정한 대화를 시작한다. 카틴카 램프의 인물화는 단순한 재현이 아닌 관람자에게 깊은 사유를 요구하는 심리적 풍경을 연상시킨다. 그녀가 사용하는 색채는 때로는 고요하고 우울한 느낌을 주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불안과 갈등을 느끼게 한다. 그림 속 인물들의 왜곡된 형태는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표현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런 왜곡과 변형은 현실과는 다른 차원으로 관람자를 이끈다. 여기서 램프의 작품은 단순한 시각적 경험을 넘어 관람자에게 감정적으로 침투하는 힘을 발휘한다. 작가의 작품에서 색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붉은색 조는 억제된 분노나 강렬한 열망을 암시하며 푸른색은 깊은 고독이나 우울을 나타낸다. 이 색채의 혼합은 인물의 정서를 표현하는 동시에 관람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그녀의 색채 사용은 인물화를 감상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탈피하게 만들며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그림 속 인물과 교감하게 만든다. 카틴카 램프의 작품들은 고정된 위치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는 캠퍼스의 여러 레이어를 겹치거나 질감을 변화시키는 그녀의 독특한 기법에서 비롯된다. 그녀의 작업은 캠퍼스의 평면성을 넘어서 관람자에게 입체적이고 물리적인 감각을 전달한다. 그림을 마주한 순간 관람자는 단순히 정지된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작품 속 인물이 움직이며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는 관람자와 작품 사이의 거리를 좁히며 그림 속 인물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카틴카 램프의 작업은 다른 현대 인물화 작가들과 비교했을 때 더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그녀의 인물화는 철저하게 인간 내면의 복잡성을 탐구하며 단순한 재현을 뛰어넘어 감정과 경험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이런 점에서 그녀의 작업은 현대 미술에서 인물화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현대 인물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관람자에게 인간의 내면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프리즈에서 그녀의 작품을 보며 느낀 감정은 단순히 시각적 만족이 아닌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사색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카틴카 램프의 작업은 다른 작가들과 차별화되며 관람자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깊이 있는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